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들은 한 번도 하기 힘들다는 결혼을 2번이나 했던 여성입니다. 결혼을 2번이나 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시집을 가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첫 결혼도 제 나이대 여자들 치고 상당히 늦은 나이에 하게 되었어요. 남들은 노처녀라고 하는 나이에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애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남자 보는 눈이 꽝이었고, 그렇게 저는 전 남편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놈이 제 재산을 야금야금 가져가서 쓰고는 돈이 떨어지니 저에게 이혼 통보를 해버렸거든요. 저에게 이런 상처가 있다 보니 이때 이후로는 남자를 절대 만나지 않겠다 다짐했지만, 사람이라는 게 참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지 저를 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다시 혼자가 되고 나서 어떻게든 다시 잘 살아보고자 주간에는 회사를 다녔고, 퇴근한 이후에는 가게 주방 일을 나가서 돈을 벌곤 했었죠. 그놈한테 털린 재산을 만회하려면 투잡이라도 뛰어야 했었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 가게 주방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장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장 역시 저처럼 첫 결혼에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 가게 차리고 나서부터는 정신없이 일만 했었어요. 저에게 형제가 있었으면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까지 안 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외동이라 어머니가 어떻게든 대를 이어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곤 베트남 여자를 데려오셨죠. 그럼 그 베트남 여자분과 결혼을 하신 거였어요? 처음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했는데 그 여자분이 정말 예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결혼을 해도 잘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 나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결혼을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과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사장은 예쁜 베트남 여자와 결혼을 하자마자 베트남 여자는 도망을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애는커녕 오히려 이혼남이 된 거였죠. 둘 다 어떻게 보면 상대방 때문에 첫 결혼의 아픔이 있었기에 동변상령의 감정으로 가까워졌었어요. 그렇게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같은 상처가 있는 전우의 감정이 이성의 감정으로 변해가는 걸 느꼈지만, 관계 진전까지는 꽤 더딘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그 가게를 다닌 지 2년쯤 됐을 때야 저희 둘은 사귀게 되었거든요. 아무래도 서로 상처가 많다 보니 더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2번 실패하고 싶겠어요. 그 대신 오랜 기간 지켜보며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연애를 시작했을 때부터 미래를 전제로 하는 진지한 연애를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여자에게 대인 상처가 있었기에 시댁에서도 한국인인 저를 더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장은 저 같은 여자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고, 서로 상처 보듬어주면서 살자고 하며 저를 시댁에 인사시키려고 갔을 때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안 입고 온 표정으로 쳐다보셨어요. 그러곤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한국 여자애들은 말도 안 듣고 지고집이 너무 세서 안 돼. 그리고 제 나이가 벌써 40대 후반이라며. 애도 못 낳는 여자랑 결혼을 해서 뭐하냐? 그냥 젊은 베트남 애랑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 아무래도 제 나이가 워낙 많다 보니 예비 시어머니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젊은 베트남 여자랑 결혼해서 애 낳으라는 소리에 사장은 역정을 내기 시작했어요. 한 번 되었으면 됐지 또 도망가는 꼴을 보고 싶어서 그래? 그건 그년이 이상한 거였지. 이번엔 내가 착한 애로 데려오라고 얘기해놨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사장은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질색을 하며 그런 결혼 다시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곤 강하게 나왔죠. 그렇게 어머니 뜻대로 하고 싶으면 그냥 아들도 다른 곳에서 데려오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장과 직원의 관계였을 때부터 종종 사장님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곤 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외아들이었던 사장을 본인 입맛대로 주물럭거렸고 착한 외아들이었던 사장은 자기 인생 하나 없이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며 살았지만 딱 한 번 엄마의 말을 어긴 적이 있다고 했었어요. 제가 가게 차린다고 했었을 때 저희 엄마가 정말 많이 반대하셨었어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남들이 알아주는 대학 들어가고 회사도 이름만 들으면 아는 곳에 취업했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이 맞지 않는 일을 하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제가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 상대하는 것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 가게를 하나 차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근데 저희 엄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저를 말리셨고 그때 처음 엄마한테 되돌아본 것 같아요. 만약 가게가 잘 됐다면 모르겠는데 사실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엄마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 사장 마음속에도 본인 엄마 말을 듣지 못해서 이렇게 됐나 싶은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가 소개해준 베트남 여자와 결혼하라고 했을 때도 순순히 말을 들은 것이었죠. 그런데 그건 역시 결과가 좋지 않았고 이제는 사장도 곧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으니 시어머니의 말에 강하게 반기를 든 것이었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버티니 시어머니는 저희를 불러서는 결혼하라고 하셨죠.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디 있겠냐. 결혼해라. 결혼시켜줄 테니 한 개만 약속하자. 어떻게든 자식을 낳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려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혼인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혼인신고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왜 그런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라도 내 아들이 먼저 죽어버리면 아들 재산이 다 너한테 갈 거 아니냐. 난 아직 너를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으니 내가 혼인신고 허락할 때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지. 예비 시어머니 말에 사장은 그게 무슨 말이냐며 불같이 화를 냈지만 제가 그런 사장을 말렸어요. 아무래도 예비 시어머니가 상처가 있으신 것처럼 보였거든요. 사장과 결혼했었던 베트남 여자가 혼인 신고하자마자 집에 있는 폐물을 훔쳐다가 도망을 가버렸으니 예비 시어머니 마음속에도 불안감이 있겠다 싶었어요. 물론 제가 베트남 여자도 아니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정도는 납득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20대, 30대면 모르겠는데 결혼을 안 해본 사람도 아니었기에 사장을 달래듯이 얘기했습니다. 혼인신고가 뭐 그리 중요하겠어. 어차피 서로가 서로를 아내 남편으로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어머님 마음도 편하게 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 그거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너희가 예쁘게 잘 살면 내가 하라고 하겠지. 제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맞장구를 치셨고 남편 역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했었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그깟 혼인신고 좀 늦게 하는 게 뭐가 문제겠나 싶었죠. 그렇게 저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결혼식만 올리고 같이 가게에서 일하며 신혼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이 씨가 된 것인지 저희는 결혼한 지 1년이 되던 해에 남편이 제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부슬부슬 비가 오던 날이었고 배달 주문이 잔뜩 들어온 날이었어요. 저희 가게는 꾸준히 잘 되는 곳이었기에 배달 기사님들이 금방금방 들어와서는 음식을 갖고 나가셨었어요. 그런데 이날은 이상하게도 어플에 배달 기사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 뭐 배달 어플들이 있으니 가게 사장들도 주로 휴대폰을 통해 기사들을 불렀어요. 폭우가 오는 날이면 이해라도 할 텐데 부슬부슬 비가 오는 날이었기에 저랑 남편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배달기사님들이 안 잡히지? 안 되겠다. 언제까지 배달기사만 기다리겠어? 내가 금방 배달 다녀올게. 당신이 간다고? 그럼 차 가지고 다녀와.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배달 주소 보니 차 주차할 곳도 마땅치 않은 곳이라
오토바이 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조심히 운전하고 올 테니 걱정하지 마. 결국 남편은 오토바이를 끌고 나갔고 음주운전 차량과 부딪히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늘도 참 무심한 게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면서 가게를 확장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는 더 많은 빚을 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둘 다 성실한 사람이었고 제가 개발한 레시피를 메뉴에 넣으면서 포장이나 배달 주문도 늘었기에 하루에 3, 4시간 자면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몸은 너무 힘들었지만 대출금을 다 갚을 수 있었기에 이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고 잠들기 전에 이야기한 게 엊그제 같은데 그런 말을 한 남편은 이제 제 옆에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혼 관계였기에 남편의 가게나 집 등에 대한 재산 상속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 전 재산은 시어머니 것이 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안 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이 남겨놓은 가게를 열심히 운영하다 보면 시어머니가 저를 인정해주는 날이 올 거라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제 남편과 같이 운영했던 가게는 물론이고 제가 밤낮으로 고생하며 만든 레시피북을 빼앗듯이 가져가 버리고는 저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도 없는데 네가 우리 집에 살아서 뭐하냐? 네 살 길 찾던지 해라. 다시는 어머님 눈에 안 띄게 할 테니 제발 제 레시피북 1개만 주세요. 이제 남편도 없고 저한테 남은 건 그거 하나뿐이에요.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거란 말이에요. 제발 부탁드려요. 너 웃긴다? 이게 왜 네 레시피북이야? 우리 아들 가게에서 쓰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 아들 거지. 시어머니는 제 레시피북으로 남편 가게를 맡아서 운영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제 레시피북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고 가게를 운영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레시피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었고 저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제가 만든 레시피에 대해서 특허권을 등록해 놓았으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시댁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쫓겨난 후 며칠 동안은 겨우 구한 원룸에서 뭐 하나 먹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어요. 사람이 무기력해지면 배고픈 것도 잊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는 고아였기에 비빌 수 있는 친정도 없었어요. 이때는 그냥 이렇게 나도 남편 곁으로 가버렸으면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는 순간 갑자기 원룸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싶어 쳐다보니 집주인분이 들어오신 거였어요. 여기는 어쩐 일로? 집에 인기척이 없길래 월세 안 내고 도망가려고 하는 줄 알았었지. 근데 집이 이 꼴이 이게 뭐야? 집주인분은 제가 집을 계약하고 집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집 계약할 당시에 돈이 너무 없어서 보증금은 거의 없다시피 계약했다 보니 집주인분은 제가 월세를 내지 않고 도망가 버리는 것은 아닐까 싶은 마음에 확인하려고 집에 들어오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 기력 없이 누워만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저를 끌고 나가셨어요. 그리고는 국밥집에 데려가서 저에게 국밥 한 그릇을 사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저한텐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매일매일 살다 보면 좋은 날이 다시 찾아올 거야. 개똥밭이라도 이승에 있는 게 낫다는 말이 왜 나왔겠어? 집주인분은 저를 위로해 주셨고 그 투박한 말이 저에게는 감동으로 와닿았습니다. 누구 하나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집주인의 말을 들으니 그래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 란 마음이 생겼죠. 그런데 조금은 막막하기도 했었어요. 제가 회사를 다닌 경험이 있기도 했지만
계약직으로 격리일만 하며 전전했었고 젊은 나이도 아니고 곧 50이 되는 나이인 것도 모자라 중간중간 어중간하게 끊겨있는 경력분인 저를 받아주는 회사는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음식점을 알아보는 와중에 청소부일이 공고에 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청소부일은 제가 몸을 움직일 수만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부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엔 공고가 올라온 곳에 연락을 해서 일을 하는 와중에 다른 집을 소개받으면서 제 살 길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먹고 살 정도는 벌 수 있었죠. 그러다 가게 된 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방평수가 딱 봐도 50평은 그냥 넘어 보이는 것 같을 정도로 컸어요. 저 나이대가 비슷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저를 맞이해줬고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데 갑자기 웬 할머니가 방에서 벌컥 나오셨어요. 그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고 젊은 남자는 저에게 본인 엄마라며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셔요. 그런데 치매가 있으셔서 어차피 저희 엄마 간병해 주시는 분들은 따로 있으시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청소구역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청소일을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니었기에 치매 어르신을 처음 본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젊은 남자의 말에 그렇구나 싶은 생각만 들었고 불편하다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청소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처럼 다른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생각보다 사람을 많이 쓰는구나 싶었죠. 치매간병 도우미도 2명이나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랑 종종 이야기를 하며 제가 본 젊은 남자가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처음 와서 얘기한 남자 있지? 그 사람이 꽤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잖아. 돈이 많은 집안이야. 그래요?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지도 않던데 대단하시네요.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쓰는 모습을 보아 돈이 없는 집이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부자인 것 같아 감탄을 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아줌마가 와서는 그럼 뭐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해? 아들도 못 알아보는 엄마 뒤치작거리 하느라 정신없는데. 난 이번 달만 하고 그만하려고. 그래도 올해는 채울 거라고 했잖아. 사장한테 얘기는 했어? 했지. 더 있다간 내가 골병 들 것 같더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치매 환자 간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아유, 내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니 이제 힘에 부치네. 그런데 간병하시는 아줌마가 힘들다고 하는 말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됐었어요. 모르는 제가 봐도 만만치 않다 생각했었거든요. 치매 할머니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고를 정말 많이 치고 다니시는 편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바닥만 3번 닦은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날은 깊은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숨 한 번 몰아쉬고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다가와서는 제 옷을 휙 잡아당겼습니다. 누군가 봤더니 치매 걸린 할머니셨고 저를 보더니 아이처럼 투정거리는 말을 내뱉으셨어요. 다들 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던데 언니도 나 때문에 힘들어? 난 그냥 같이 놀고 싶은 건데. 어린애처럼 말하는 치매 할머니를 보며 저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며 할머니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리고 제 주머니에 있었던 초콜릿을 손 안에 넣어드렸죠. 제가 너무 힘들 때마다 하나씩 먹는 초콜릿이었어요. 이날로부터 치매 할머니는 저를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저를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제가 청소할 시간은 어떻게 아셨는지 현관에 들어가면 앞에 나와서는 손에 뭘 쥐어주곤 했었어요. 먹을 걸 건네주실 때도 있었고 그냥 종이 쪼가리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할머니의 모습을 본 대표가 저를 불렀어요. 괜찮으시면 매일 와서 저희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청소일도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많으면 3번 정도 오면서 청소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매일 와서 대표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달라고 했기에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당장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대표는 제가 다른 곳에 나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혹시 다른 일을 하고 계신 것 때문에 그러신 거라면 제가 월급도 더 많이 챙겨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말씀하셔서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잘 따르는 분은 처음이라서요. 안 오시는 날에는 현관 앞에서 계속 기다리신다고 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저희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주시기만 해도 지금 받고 계신 월급 이상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더 많이 챙겨주신다고 하시니 제 할도리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맡아서 하는 청소도 하면서 할머니도 챙겨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대표님은 청소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적은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었기에 내 할도리는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니 기업 대표가 고맙다며 거듭 인사했지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스스로 인생을 너무 날로 먹는 것처럼 느꼈고 제 마음 편하자고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대신 기업 대표는 청소하는 사람을 한 명 더 뽑았고 제가 청소할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며 할머니가 지내는 공간과 어지럽히는 것 정도만 치우면 되었죠. 그러다 보니 하는 일이 적어지기도 해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일이 늘어났었어요. 이날도 할머니가 저를 따라다니셨었죠. 그러다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장님께는 말씀을 드렸거든. 오늘 급한 집안일이 생기는 바람에 못 갈 것 같은데 사장님이 서재 청소를 좀 부탁하셨거든. 다른 곳은 내가 내일 가서 할 테니까 거기만 좀 부탁해도 될까? 미안해. 이따 제가 서재 정리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고마워. 내가 어떻게든 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되네. 오늘만 좀 부탁할게. 그렇게 저는 부탁받은 것을 도와주려고 할머니에게 그림책을 쥐어주고는 서재 청소를 하러 들어갔고 청소를 끝내고 나오려고 하는 순간 문이 열리면서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최대한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시간이 좀 걸려서 할머니가 나를 찾으러 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서재에 들어온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곧이어 눈물을 떨어뜨리셨어요. 그런 모습을 처음 봐서 너무 놀라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왜 우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제가 한 말에 어리광 부리던 모습 하나 없이 또박또박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딸 정수가 너무 미안하다. 나 때문에 힘들었지? 어린 나이에 너무 고생 많았을 거야. 내가 죄인이다. 평소엔 4-5살 아이들이 쓰는 말투처럼 어눌하게 말씀하셨기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종종 할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딸, 내 딸 이렇게 부르셨기에 그냥 치매 어르신의 칙이라고만 생각했었어요. 치매 할머니가 사용인들을 똥이나 강아지 등의 이름으로 부를 때가 있었고 이렇게 저를 딸이라고 부르시기도 하셨다가 언니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뒤죽박죽 부르셨기에 오늘도 그런가 싶은 기분이 들었지만 그때와는 다르게 너무 정상인의 말투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번에 치매 간병 도우미가 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치매 어르신이라고 해서 매번 제정신으로 안 돌아오는 게 아니야. 가끔씩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하거든. 지금이 그런 순간이구나 싶었고 저는 간병인 일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이런 모습은 처음 봤었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제 이름은 정수기가 아니었는데 저를 아련하게 쳐다보시고는 계속해서 정수가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할머니께 저는 정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할머니는 제 목걸이 펜던트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어요. 내 딸 정수기 맞아. 이거 내가 준 거야. 할머니의 말씀에 다시 예전처럼 기억이 돌아가셨나 싶었어요. 제가 목걸이로 하고 다니는 펜던트는 저희 엄마가 저에게 남겨준 마지막 물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몸에 떼어내진 않았지만 일할 때는 거추장스러웠기 때문에 옷 안쪽에 넣고 다녔지만 목줄이 살짝씩 보였기 때문에 종종 할머니가 제 펜던트 줄을 잡아당기기도 하셨죠. 몇 번은 저에게 소중한 물건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하루는 그 펜던트 안에 있는 사진을 할머니에게 보여드리며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냥 제 한풀이를 하듯이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엄마가 나에게 주고 간 목걸이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보육원이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져서 제가 12살 때 아이들이 다른 보육원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때 원장님이 헤어지기 전 저한테 주신 목걸이예요. 엄마가 포대기에 쌓은 절 놓고 가면서 이 목걸이와 함께 편지도 놓고 가셨대요. 우리 딸 맡아주시면 언젠가 데리러 오겠다고. 딸이 좀 크면 이 펜던트를 엄마가 준 징표라는 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을 했대요. 원장님은 원래 제가 좀 더 크면 이 펜던트를 줄 생각이었대요. 아이들이라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고 괜히 엄마가 남기고 간 물건 보면서 돌아오기를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애들이 많다고. 하지만 이제 다른 보육원에 가게 됐으니 내가 맡아줄 수 없어서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나를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 예전 보육원에 있던 공터에 자주 가기도 했지만 결국 엄마는 못 만났어요. 같은 하늘 아래에 있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했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셔서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정상인들도 가끔 기억이 뒤죽박죽할 때가 있는데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더 심하면 심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고는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창고 같은 곳이었는데 안방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는 들어가 본 적도 없는 곳이었죠. 할머니는 그 안에 걸려있던 작은 액자를 꺼내시면서 보여주셨는데 제 펜던트 안에 있는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흐느끼면서 말씀하셨어요. 너 정숙이 맞아. 내가 원래 너 정숙이라고 이름 지어주려고 했었어. 정말로 제 앞에 있는 할머니가 제 엄마였던 것이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싶었죠. 하늘도 참 내가 불쌍했는지 엄마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구나 싶었어요. 사실 제가 첫 번째 결혼에 망치지 않았고 둘째 결혼 또한 남편이 먼저 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우리 엄마가 치매에 걸렸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었을 거라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치매 어르신이었던 저희 엄마가 밖을 돌아다닐 것도 아니었고 제가 배달을 다니지도 않았지만 어떻게 만났더라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어요.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일들을 겪게 되며 이건 정말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딸 정숙이 미안해. 못난 엄마 때문에 힘들었지? 혼자서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진짜 엄마야? 정말 내 엄마 맞아? 내 딸 정수가 엄마가 너무 미안해. 내 한평생 너를 잊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늦게 알아봐서 미안해. 저는 엄마의 말을 듣자마자 끌어안고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저희가 있는 곳으로 나타나서는 휘둥그레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는 물어봤습니다. 오늘 좀 집에 일찍 들어와 봤더니 갑자기 우는 소리가 들려서 와봤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울고 있어요? 저희 엄마가 살아계셨어요. 저희 엄마가. 대표님은 저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셨는데 감정에 너무 북받쳐서 제가 제대로 말을 못하니 대표님은 휴지를 가져오셔서는 진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큰 숨을 들이마시고 대표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종 설명했습니다. 저랑 그렇게 울었던 엄마는 그 사이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셨어요. 제 이야기를 듣던 대표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처음 면접 보러 오셨을 때 제가 묘하게 낯이 있다 싶었거든요. 왜 그런가 싶었는데 이제 알겠네요. 사실 이분이 제 친엄마는 아니셔요.
계모시거든요. 네? 친엄마가 아니시라고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아빠와 재혼을 하며 집으로 들어오셨죠. 대표님이 어렸을 때 계모였던 저희 엄마를 싫어해서 매번 저희 엄마를 흘겨보고 말도 제대로 안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표님 아버지와 저희 엄마가 결혼한 지 오래지 않아 대표님의 아버지도 병으로 눈을 감으시면서 대표님은 이제 집에서 쫓겨나겠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계모와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었기에 당연히 자기를 내보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희 엄만 대표님의 살뜰히 챙겨주셨고 대표님 아버지의 재산도 욕심내지 않고 대표님이 성인이 된 후 다 돌려주셨다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친부모라 해도 자식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계모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엄마들보다 저를 더 잘 챙겨주셨어요. 친엄마가 살아계셔도 이렇게 못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어떻게든 성공해야겠다 생각한 것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큰 기업을 만든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엄마 덕분이죠. 대표님은 저희 엄마의 모정에 감동하여 저희 엄마에게 효도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친아버지의 사업을 더 키워 탄탄한 기업의 수장이 된 거였어요. 저희 엄마가 환갑이 되는 해에 성대하게 잔치를 열어드리면서 이제 효도하겠다고 꼭 안아드렸는데 그때 저희 엄마 표정이 안 좋아져서 무슨 일이 있는가 싶은 걱정에 따로 물어보셨다고 해요. 저희 엄마는 그런 대표님에게 자기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사실 본인은 재혼을 하기 전에 만난 남자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버렸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였던 것이었죠. 그 당시 저희 엄마는 20대 초반에 미혼모가 되셨고 어쩔 수 없이 보육원에 맡기게 되었다며 얘기하며 어떻게든 저를 다시 데려오고 싶은 마음에 펜던트를 쥐어줬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아직도 못 찾아봤다고 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엄마도 혼란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솔직히 여건이 되지 않았는지 다시 데려와서 키울 자신이 없었는지 본인 마음인데 자기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펑펑 우셨거든요. 대표님의 아버지와 잘 될 때에도 저희 엄마는 본인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결혼 못한다고 하셨지만 대표님의 아버지가 그러지 말고 데려와서 본인 아들이랑 같이 키우자고 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엄마는 뒤늦게 저를 찾으셨지만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것인지 저를 맡겼던 보육원은 이미 없어져 버린 상황이었죠. 그래서 대표님 또한 이 사실을 알고 난 뒤 어떻게든 찾으려고 했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가 도우미 분을 잘 따랐던 게 인연인 것 같네요. 괜찮으시면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일하면서 개인사를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 역시 면접을 봤을 때에도 이후에 대표님을 만나게 됐을 때에도 제 개인사를 말씀드린 적은 없었거든요. 저희 엄마야 제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었고 치매를 앓고 계셨기에 제가 하는 말을 다 기억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저리 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지만 저희 엄마 외에 제 상황을 미주알 고주알 얘기했던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제 이야기를 해드려도 되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결혼은 몇 번을 하게 됐는지, 어쩌다 청소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전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왔을 때 특히 열받아 하셨어요. 두 번째 결혼은 그래도 잘 되겠지 싶었는데 전 남편이 그렇게 사고로 가고 시모가 저를 내쫓는 바람에 이렇게 엄마를 찾게 되었으니 좋게 생각해야겠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복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솔직히 제가 힘만 있었다면 전 시어머니가 차린 가게를 엎어버리고 싶었어요.
전 시어머니에게 사람 대접 못 받았던 것부터 그래도 제가 본인 아들이랑 결혼도 올리고 1년 정도 살 부비며 살면서 가게 성공하게 하려고 밤낮 없이 함께 일한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본인 아들이 먼저 눈 감았다는 것 하나로 사람을 맨몸으로 쫓아낼 수 있나 했거든요. 그런 사람은 빨리 있는 게 상책이죠. 제 말을 듣던 대표님은 아니라고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속으로 좀 갈등하기도 했었어요. 제 평생 당하고만 살았는데 갑자기 복수를 하랬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렇게 당하고 살았기에 엄마를 만난 거 아닌가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대표님이랑 같이 전 시어머니 가게를 찾게 되었어요. 전 제가 만든 레시피로 전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 성공해서 살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지켜보니 의외로 가게에 손님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의아스러운 마음에 리뷰를 찾아서 읽어보니 사장님이 바뀌면서 예전 맛이 안 난다. 예전엔 재료가 듬뿍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양에 비해서 가격이 싼 것 같지도 않다. 사장님이 바뀌니까 음식 맛이 너무 떨어졌던데 역시 사람 손맛이 중요한가 보다 등등의 혹평이 써져 있었어요. 저는 이상하다 싶은 생각에 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전 시어머니는 갑자기 일그러진 표정이 되더니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야! 너 나보고 사기쳤지? 그렇게 전 재산이다 뭐다 난리를 치더니 네가 준 레시피북으로 요리하는데 손님이 제대로 온 적이 없다. 제 레시피북 보고 제대로 요리한 건 맞아요? 거기 쓰여있는 대로 다 하셨어요? 제가 레시피북을 완성하고 나서부터는 손님들이 꾸준히 늘었었거든요. 그걸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 시어머니는 제 레시피북이 소용없다고 말을 하며 저에게 성질을 부렸고 저는 그런 전 시어머니에게 레시피북 보고 제대로 따라한 게 맞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전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는 왜 손님이 없었는지 단번에 알게 되었어요. 아니 언제 그렇게 복잡하게 요리하고 있어? 그리고 못 놈의 재료는 왜 그리 담뿍 들어가냐? 그래가지고 남는 거 하나 있겠냐? 그래서 내가 바꿨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나 싶어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완성된 레시피북을 주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바꿀 거면 레시피북의 의미가 없잖아요. 기가 막힌 저는 무슨 맛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자리에 앉으며 전 시어머니에게 주문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자기 밑으로 본 전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와서 주문 받으라고 하니 기분이 나빴나 봐요. 자기가 왜 주문을 받냐고 하더라고요. 그런 전 시어머니에게 비아냥거리며 이야기했습니다. 메뉴 만들어 오면 계산할 때 그 가격에 10배로 쳐서 줄게요. 그래도 싫어요? 두세 배도 아니고 10배로 계산해서 준다고 하니 전 시어머니 눈이 빠르게 흔들렸어요. 안 그래도 장사도 안 되는데 한 번에 10인분 값을 준다고 하니 얼른 주방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자존심을 버릴 순 없었는지 셀주육한 표정으로 요리를 만들어서 가져다 줬어요. 직접 먹어보니 왜 전 시어머니가 제 레시피북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손님이 줄어들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일단 전 시어머니 물론이고 전 시아버지도 요리 솜씨는 없었어요. 두 분 다 요리 실력이 저보다 못하다 보니 맛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전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한 대로 지 마음대로 레시피 일부를 생략하거나 재료를 멋대로 줄여버렸으니 예전 맛이 날 리가 없었죠. 그런데도 자기는 제대로 요리했다고 하는 전 시어머니를 보며 복이 있어도 발로 차는 부류의 인간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와 대표님은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전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제 레시피북을 달라고 했죠.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레시피북에 있는 레시피는 사기라고 해놓고 막상 저에게 주려니 아까웠나 봐요. 그걸 맨입으로 달라고? 그건 안 되지. 제가 레시피북 값으로 30만 원 드릴게요.
필요 없다고 한 레시피북을 그냥 주기 싫어하길래 제가 돈 주고 산다고 했죠. 제가 만든 레시피가 한두 개 정도였다면 저도 어느 정도 기억을 했겠지만 거의 모든 메뉴를 싹 다 바꿨거든요. 소스부터 육수를 끓일 때 넣는 것들까지도 몇 번을 바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 또한 레시피북을 봐야지만 정확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전 시어머니 손에서 무용지물이 되느니 제가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30만 원이라는 돈을 준다고 했던 거였는데 제가 돈을 주고 산다는 말에 전 시어머니는 욕심이 생겼는지 눈을 번쩍이며 얘기했습니다. 고작 30만 원으로 달라는 거야? 그건 안 되지. 너무 싸잖아. 아, 그래요? 그럼 주지 마세요. 그거 없다고 요리 못하는 것도 아닌데요, 뭘. 전 시어머니는 자기가 갑인 것 마냥 행동하길래 저 역시 그렇게까지 필요한 건 아니라는 태도로 가게 밖을 나가려고 하는 순간 전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저를 말리셨어요. 알겠어, 줄게. 그럼 30만 원에 사가는 거다. 너가 먼저 30만 원이라고 했잖아. 제가 가게 밖을 나갈 신용을 하니 그제야 전 시어머니는 저에게 레시피북을 판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돈을 다 건네주고는 전 시어머니 가게를 나왔습니다. 대표님은 제가 이렇게 행동할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하셨는지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저게 돈만 가져다 준 꼴 아니야? 큰 소리 내면서 난동이라도 쳐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다 생각해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대표님은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제 계획이 어떤지 대표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전 시어머니에게 복수하려고 선택한 방법은 이거였어요. 제가 전 시어머니 가게 근처를 돌아보면서 상가 매물이 나온 곳들이 있는지 알아봤었어요.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들께도 매물이 나오면 바로바로 알려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매물을 하나 찾았는데 전 시어머니 가게 딱 바로 맞은편에 있는 매물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전 시어머니 가게 앞에 있는 상가를 선택하고 같은 종류의 음식점을 하나 가게를 냈어요. 대신 상표명이나 분위기를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하나라도 비슷한 게 있으면 그거로 전 시어머니가 꼬투리 잡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가 가져온 레시피북대로 요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너무 오랜만에 요리하는 거라 서툴기도 하고 헤매기도 했는데 몇 번 하고 나니 몸이 기억하는지 쉽게 요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오픈 행사라고 하며 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대신 양은 더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시어머니 요리와는 다르게 제 요리는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시원찮던 전 시어머니의 장사는 더 망해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가게는 급기야 대기표를 뽑아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걸 본 전 시어머니가 제 가게를 찾아와서는 상도덕이 없다고 개지랄을 떨고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없다면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전 시어머니는 일부러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찾아와서 성질을 부리길래 일부러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전 남편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나한텐 일부러 맛대가리 없는 레시피 알려주고 내 자식도 잡아먹더니 이젠 내 가게까지 잡아먹을 심산이냐? 전 시어머니의 말을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손님들이 많이 있는 걸 이용했습니다. 이 음식 아줌마한테 드린 레시피 그대로 만든 건데 역시 사람 손맛이 중요하긴 한가 봐요. 아, 손맛뿐이겠어요? 재료 차이도 있겠네요. 뭐? 그럼 내 손맛은 뭐 똥이라는 소리야? 그리고 재료가 다를 게 뭐가 있어? 이것 봐. 나한테 제대로 안 알려준 거 맞네. 아니, 제 레시피북에 있는 재료들을 돈 아깝다고 제대로 넣으시질 않았잖아요. 맛이 나는 재료들을 거의 안 넣어 놓으셔놓고 맛이 안 난다고 하면 안 되죠. 내가 언제? 됐고, 어차피 이 동네에서 내가 먼저 장사 시작했으니까 너는 이 가게 얼른 정리해. 안 그러면 내가 고소해버리는 수가 있어.
같은 동네에 비슷한 가게 내면 안 되는 거야. 넌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가게 차렸냐? 아줌마네 가게랑 같은 게 뭐가 있는데요? 내가 상호명을 따라했어요? 아니면 메뉴 레시피를 따라했어요? 레시피가 같으면 음식마저 같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다르잖아요. 도대체 뭘 가지고 같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제 입에서 아줌마 소리 나오는 것도 화가 나 죽겠는데 본인 가게 치부까지 밝혀버렸으니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전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부들부들 거리며 서 있었고 제 말을 들은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저 아줌마가 하는 집이랑 천지 차이인데 왜 여기 와서 난리야? 맞아. 예전엔 재료도 많고 가격도 저렴했는데 요즘엔 금액은 오르고 들어가는 게 눈에 띄게 줄어들었잖아? 그건 그래. 그러니 손님들이 안 찾는 걸 가지고 엄한데 화풀이 하네. 저희 이야기를 듣던 손님들도 조금씩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죠. 전 시어머니 가게 편을 들어주는 이는 하나도 없고 다들 전 시어머니 가게가 얼마나 별로인지에 대해서만 말하니 사람들의 수군거리가 듣기 싫었는지 성질을 내며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저희 가게는 계속해서 손님이 몰리는 반면 전 시어머니 가게는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비슷한 메뉴를 판매하는데 이왕이면 저렴하고 맛있는 곳을 찾게 되잖아요. 결국 저 때문에 전 시어머니 가게는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대표님께서 상가 건물을 계약하는 당시 도움을 주지 않았더라면 전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망하는 꼴을 보진 못했을 테지만요. 그리고 저는 이제라도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대표님 집에서 가까운 집도 하나 얻어서 엄마를 모시고 와서 생활하고 있어요. 대표님도 종종 저희 집으로 오셔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죠. 대표님과 저는 피는 하나도 섞이지 않았지만 같은 엄마를 둔 만큼 남매처럼 지내기로 했어요. 이제 대표님은 저에게 누나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가 대표님보다 한 살이 더 많거든요. 저번 날 이후로 저희 엄마가 온정신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같은 하늘 아래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때는 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살다 보니 하늘이 도와주는 날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힘드시겠지만 하루하루씩 버티시길 바래요. 그러면 결국 좋은 날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